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김만배 씨의 가짜뉴스에 등장하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는 결국 김만배에게 이용당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닌데도 대선 사흘 전부터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러자 조우영 씨는 당황했고 김만배 씨에게는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하며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얘기 말고 뚜벅뚜벅 가라. 최민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김만배 씨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가 브로커 조모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 반년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인터뷰 직후 조 씨에겐 보도되지도 않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취재진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말 조 씨는 김 씨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김 씨로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뚜벅뚜벅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어쩌겠냐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가짜뉴스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김 씨가 입단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을 종합 검토해 조 씨와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 박모 검사였던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 직전에 가짜 뉴스가 나간 건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언론사에 상대 후보와 관련된 거짓 제보를 했고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사가 나간 겁니다.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영석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 후보 동생이 이 시장이 형수에게 한 욕설이 담긴 파일을 불법 유포해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소속사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허위 제보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다시 남욱 변호사와 배모 씨를 거쳐 해당 언론사 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언제 나오냐 계속 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그거 보도되자마자 쫙 뿌리고. 검찰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한 신앙림 씨를 소환해 대화 내용을 대선 사흘 전 공개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겨냥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겁니다. 김만배 씨가 개입을 하거나 또는 주도적으로 이 가짜 뉴스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떤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중간에 역할을 한 해당 기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천화동인 7호에 달랑 1,000만 원 투자해서 무려 1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책 3권 팔아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짜뉴스가 일단 생산이 되면 그 말을 했다는 당사자가 나중에 아무리 부인을 해도 퍼져나간 기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신앙림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자, 그런데 정작 조우영 씨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사 모른다 했지만 언론은 정반대로 보도했다. 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향신문, JTBC 등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는 알지도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조 씨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는 맹공을 퍼붓습니다. 대장동은 바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려 한 것입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3부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장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이 가짜 뉴스가 점점 공중파 일간지에 퍼져 나가자 어떻게 됐죠? 석고대죄하랍니다. 결국은 윤석열 게이트랍니다. 자, 이 과정 김만배 씨의 입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묵혔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렸고 그게 언제였느냐? 3일 전 밤 9시 40분에 기사가 뜹니다. 근데 이 밤에 올라간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갑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우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 당시 검사가 나타나서 직접 커피를 타줬다. 이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40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일방 주정이었는데 해당 기사를 경향신문이 오후 10시 54분, 또 한겨레가 이어서 오후 11시 27분, 오마이뉴스가 또 자정이 지난 12시 37분에 차례로 이 뉴스타파 내용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밤사이에 기사를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을 했는지 바로 저렇게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진보 성향의 언론 단체들이 인용 보도를 했고요. 또 해당 보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신학림 씨의 진술이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그 발언에 대해서 일단 받아 쓴 건데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반론도 담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월 2,000명이 이용하는 국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보도들을 토대로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다. 이런 제목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고요. 당시에 한 2,000여 개가 넘는 추천이 붙어서 추천 순으로 보기를 했을 때 상단에 이 글이 장시간 노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추천 수가요. 조회수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은 조회수보다 추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2번 이상 클릭을 눌러서 추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파급력을 높이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요 일간지, 방송사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JTBC나 경향신문 얘기를 지금 조우영 씨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언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죠. 맞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다 같은 언론은 아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의 주역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기사의 요건이 되려면 윤석열 검사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조우영 씨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나머지 신학림 씨나 아니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제3자예요. 그렇죠. 그냥 카더라잖아요. 카더라. 카더라는요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기자라면 기자의 기본적인 윤리 그거는
이 당사자, 이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그걸 전혀 무시했다 하는 게 뉴스타파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무시한 기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다른 뭐 경향신문, JTBC 뭐 이런 데에서 무차별적으로 베껴 썼다 하는 거는 무슨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자들이 아마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한 것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선거에서요, 역시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시장 재선에 나설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소유주죠. 배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형수 욕설 파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여론이 형성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 YTN 기자였던 배 씨가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동생이 형수 욕설 불법 파일을 유포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이런 허위 정보를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배 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회사 후배 기자에게 전달을 했고, 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에 이 내용을 담은 이 소위 오보가 나왔다는 건데요. 해당 내용은 정진상 전 실장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도 나오는데, 이 대표는 당시에 이 해당 기사를 SNS에 올리고 이분의,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신영수 후보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신영수 후보 동생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송치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하루 전에, 이때는 선거 하루 전에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바로,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관련돼 있었느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정진상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자신, 남욱, 이렇게 연루가 됐고, 나중에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했죠? 120억. 120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 기자가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다른 동료, 선배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가짜뉴스 확산에 관여했다고 실토를 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당시 상황을 얘기했었습니다. 정진상이 언제 나오냐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뭐냐면 캠프에서 이제 부대들이 SNS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그거 보도되자마자 쫙 뿌리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처음에 뉴스가 나간 뒤에 나가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2시간여 만에 해당 기사에 링크를 걸고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신영수 후보 친동생 불법 음성 파일 유포 혐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하지 않았거든요. 송치했다. 그리고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거론한 거예요. 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선거 전날, 그리고 당선됩니다. 이 성남시장 당시 가짜뉴스 사건과 또 이 대선 후보 당시의 가짜뉴스 사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연결고리에 있거나 주도한 사건이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었습니다. 그걸 뒤집으려 했던 선거 직전의 상황이었고, 또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반응까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더 있죠. 결국은 상대 측에서 반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사흘 전,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하루 전, 이렇게 돼서 상대 후보가 설령 반론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절묘한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리고 구조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사실은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2022년 3월 6일에 3월 6일은 더군다나 일요일입니다. 예. 그때 보도하게 된 그 경위에 그게 김만배 씨 혼자의 기획이 아닐 거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2014년에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 판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배후 누가 있을 가능성, 이걸 제가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도 이 업계에 뭐 엄청나게 오래 종사했잖아요. 10년 넘게 언론 제가 종사했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시스템이 저렇게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 한 사람의 그 기획으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검찰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걸로 보는데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만배 씨 혼자의 작품이 아닐 거다라는 쪽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선배님만큼은 아닙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이제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사를 쓴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배모 씨도 자기가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부탁을 받고 선배한테 기사 써달라고 마치 제보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신학림 씨도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뉴스타파에다가 기사를 낸 게 아니라 마치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중간 역할을 해요. 기사 청탁을 기자가 한다. 이건 기자 인류로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기사 청탁을 하고 실제 뭐 본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100만 원 돈 봉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배모 기자가 예.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건 뭐 돈 받고 쓴 일종의 청부성 기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기사를 보도한 그 기자가 과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대목이에요. 저는 그 적어도 아무리 동료 기자가 그걸 제보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보도하는 기자한테 있는 거예요. 예. 기자만 있습니까? 데스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가짜뉴스 생산 과정에서 다른 기자에게 기사 써달라고 부탁 또는 그들의 주장대로 제보라고 하죠. 제보한 사람, 이 핵심 인물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이익을 챙기잖아요. 예, 일단 이 배모 씨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21억 원 이상 이익 배당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또 기사를 쓴 YTN 기자는 배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또 향후 신영수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변호사비도 이 배 씨가 대신 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학림 씨도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이나 김만배 씨는 선거 직전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 대체 이들은, 자, 홍석준 의원님, 네. 대체 이들은 이 가짜뉴스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당연히 이제 그때가 선거 막판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했고 결과적으로 0.78%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결국은 그 0.78% 차이 난 것이 이런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걸 이제 다시 회복하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4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비슷하고 프로세스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소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4년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형수 욕설 문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게 가장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선 때는 가장 아킬레스 건이 대장동 건이었습니다. 예. 그 대장동 건을 이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고 2014년도는 또 형수 욕설 건을 또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그 중에서도 대선을 이렇게 조작을 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정말 중대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배에게는 이미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성남시장 선거 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의 표현에 의하면 공을 세웠잖아요. 성남시장 재선에. 그리고 대선 때 더 불리하니까 이 가짜뉴스를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선 3일 전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반박이 불가능한 시간으로 이것을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 한 10일 전에 했어야 하고 이 문제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대선 후보 3차 토론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유수타파가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한 게 대선 3일 전이었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그냥 우리의 주관적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2차 토론에서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은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월 6일 날 보도를 보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남욱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우형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미 보도가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이미 그런 부분이 보도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이 대출 비리를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당시 중수 이과장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이 부분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우영 씨가 대출 알선을 하고 처벌을 안 받은 점, 이런 점을 추적해 나갔던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현재 검찰의 주장이나 수사의 결과에서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객관적인 어떤 진실, 실체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우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커피를 왜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TV토론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방점을 찍은 건 김만배의 육성 인터뷰가 나왔다는 거고, 그건 3일 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조우영 씨는 검찰에서 이미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시에 보면 이 수사의 과정이 돈을 쫓아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녹취를 가지고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주장들이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주장, 저런 사람 저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어쨌든 여러 가지 취재 결과가 있지만 김만배의 육성 녹취록이 마지막에 이제 나온 건데, 그 과정에서 2021년 9월 15일 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녹취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6개월 동안 왜 묵혀 있다가 마지막 3일에 나왔는지는 좀 더 수사 과정이나 또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JTBC가 보도한 게 2022년 2월 21일하고 28일하고 두 번이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그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보도를 하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조우영을 윤석열 검사는 본 적도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공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며칠 뒤인 그 3월 6일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건 녹음 파일이니까 결정판이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지금 그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열흘 전 정도부터 저는 이게 실행에 옮겨졌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 기자의 양심을 걸고 이 기사의 사실만 보도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생각이야 다르고 취재 방향이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학림 씨는 1억 6천만 원 책값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만배 정도라면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특한 면이 있는데요. 50억 클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뭐 책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자, 김만배 정도의 돈 많고 통 큰 사람 뭐 1억 6천만 원은 문제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안민석 의원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하고 곽상도 전 의원 두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네 사람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 결정적인 증언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그럼 이 50억을 김만배가 이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저는 그냥 줬다고 보지 않고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때도 그랬고 박영수 전 특검도 뭐
박영수 전 특검이 뭔가를 해준 대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김만배 씨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줬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다고 보고, 바로 신학리씨 건도 1억 6,500을 줬는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책 3권 값이잖아요.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 3권 값을 대가로 줬기 때문에, 근데 3권 값에 1억 6,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책 3권이 어떻게 1억 6,500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대가는 뭐냐? 바로 가짜 인터뷰의 실질적인 대가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마 나중에 법정에 가도 인정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국회의원들도요, 출판기념회라는 걸 합니다. 이때 받은 책값이 과도하다, 이거 유죄 판결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그 석연치 않은 움직임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로 연결됩니다. 공산당. 민간 투자사들은 자기들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의 인가조건 변경 조치에 사실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번에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게 빨갱이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나보고요 공산당 같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다음 날, 불과 하루 차이로 이번에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죠. 네, 이 인터뷰가 이뤄지고 녹음된 날짜가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인데요. 이 하루적인 14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로공사 비용 등을 추가 부담시켰다면서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성남시가 공산당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라는 취지였는데, 김만배 씨가 다음 날 이 허위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터널 뚫어라, 배수지 해라 이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비난 내용이 이 녹취에 담긴 겁니다. 때문에 이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자 대비 차원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그동안 관계를 계속 부인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 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신? 네, 만난 일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 차. 나중에 김만배 씨는 이 그분에 대해서 조우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유동규다. 알았지? 자, 김만배 씨는 가짜뉴스가 나간 뒤에도 멈추질 않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자 괴로워하던 조우영에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영아, 너도 먼 곳으로 가라. 형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자, 김만배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김만배 씨가 말한 그 이제 의의를 보면은 재밌는 게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천화동인 1호 절반도 그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를 향한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만배가 지금 이제 그 조우영한테 결국 너도 뚜벅뚜벅 가라, 특히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광야라는 것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막바로 갈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결국은 뒤늦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방향 감각을 잃고 혼돈에 빠지는 곳을 상징적으로 좀 광야로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대장동 논점을 흐리는 이런 어떤 상황을 그 김만배는 이제 광야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결국은 다 흐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 그리고 조우영한테 괴로운 조우영한테 결국은 다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그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 나올 것이고 대장동으로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주 이제 추상적인 표현인데 당시 상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돈은 지키고 싶고 또 수사는 안 받아대고 그런데 대선에 가장 큰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자. 자기들끼리 그런 식의 어떤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는데 당시 이제 김만배 씨가 여기 그 인터뷰한 기간이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인데 그때는 사실 여야 대선 후보가 누구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당시에 우리는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기획해서 그 인터뷰를 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김만배 씨의 어떤 구속 그 만기 기간이 와서 오늘 아마 그 심사를 한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측으로부터 김만배의 구속 만기를 연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그 어떤 언론에 지금 현재 이런 보도를 집중적으로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짜 뉴스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참고로 이 가짜 뉴스 생산 과정에 민주당의 어떤 관여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성남시장 선거 당시의 가짜 뉴스는 이 배모 씨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나중에 드러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가짜 뉴스 논란은 지금 일파만파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 범죄.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 결과를 장담해서 얻게 되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가짜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런데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로 선전성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뭐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짜뉴스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고 김만배 씨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허위 인터뷰 의혹받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현재 구속 중인데요. 오늘 이 구속기간 연장 심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에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출국 직전에 다소 이례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성명까지 발표를 합니다. 최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성명을 낸 게 이제 이례적이긴 한데 어제 인도네시아 순방 직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김만배 신앙님의 거짓 인터뷰는 김대엽의 정치 공작과 또 가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고 한 정치 공작적인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최병무 위원님, 그 지금 검찰이 신앙님 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금 김만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요, 사실은 신학림 씨가 아니고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가 어떤 기획을 하는데 과연 단독으로 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림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최대한 우리가 잘 봐주면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훨씬 중요한 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 과거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주변 그 수사에서는 이 허위 인터뷰 부분에 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주거지와 그 주변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림 씨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조사는 이제 1억 6,500을 받은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 하고, 왜 인터뷰를 2021년 9월 15일 날 해놓고 6개월을 묵혔느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또 김만배 씨와 주로 교감, 조율은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잖아요. 예.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면 뉴스타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당연히 인터뷰했으면 그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 보도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본인이 제보자로 그 보도에 출연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보자라는 게 본인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뭐 제보자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기자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저는 그 인터뷰를 한 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 정도에 보도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6개월간 묵혔다는 부분에도 이건 언론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니까 거기에도 뭔가 문제점이 또 하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의 집중적인 그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인터뷰 과정에 민주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자, 정치권에 미칠 폭풍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이 거대한 기획이 김만배 씨 단독으로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특히 이재명 캠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의견이십니다만.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타파 첫 번째 보도가 3월 6일 저녁 9시 40분에 보도가 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올리는 걸로 유명한데, 그 대선 바쁘고 저도 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완전히 진짜 녹초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1시간도 안 돼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교감이 없다면 절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좌진이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검찰은 아무리 늦어도 2021년 12월 달에는 지금 조영과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의 대질 신문에 의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덮었다. 그런 어떤 의혹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단독으로 그렇게 덮었을까? 오히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토론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직무유기라는 경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곧 이런 어떤 정황들이 저는 강력하게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나 첩보를 다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검찰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개입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당 연찬회에 가서 대한민국 언론은 24시간 정부 요구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이제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로 규정하면서 지금 언론에 대한 총공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뉴스타파를 이런 언론과의 전쟁에
그 타겟팅을 해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짜 뉴스 여부는 또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이 문제에서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이런 보도가 되자마자 뭐 2시간 있다가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즉각 언론을 검색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기획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그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이런 성명까지 포함해서 정치권과 언론계 전반에 상당히 이례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자, 현재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들여다보고요. 특히 이 보도를 한 뉴스타파도 논란이 커지자 사과를 합니다. 사과문의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뉴스타파도 놀랬던 건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역시 이런 현 정부의 파상 공세는 자칫 뉴스타파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 매체를 통해서 그 매체의 어떤 소속 기자나 뭐 진행자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그 매체 자체에 손해가 돌아옵니다. TBS,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뉴스공장 프로가 있었죠. 근데 이 TBS가 김어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오랜 기간 방송을 했었고 출연료도 꽤 많이 받은 곳인데 나중에 김어준 씨 떠난 뒤에 TBS가 김어준 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지 손상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지원도 못 받는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미디어재단이죠.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씨, 또 이강택 전 TBS 대표를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다수의 법정 제재를 그 당시 방송을 통해서 일으켰던 점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유발시켰다 이런 이유에 따른 겁니다. TBS는 올해 88억 원의 출연금이 삭감된 데 이어서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TBS의 이미지 훼손 그리고 공정성 논란 결국 이 상황까지 왔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서도 이런 어떤 논란이 됐었죠. 사실 이제 공영 방송에 예산이 지원한다든지 또 수신료를 시청자들이 이제 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가치를 인정해주고 교양적으로나 시사적으로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공정하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향되고 또는 편향되다 못해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청자로서는 불만 있고 시청료를 내야 되느냐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김어준 씨가 그 TBS 뉴스공장을 진행할 때 뭐 생태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또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이 또 TBS 뉴스공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서 회사 이미지 전체가 나빠지고 또 예산 지원이 중단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TBS 입장으로 봐서는 경영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위협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홍석천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죠.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들,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논란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죠? 그게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충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예. 사실 저 때 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건 김어준 씨의 출연료였는데 하루 출연료가 뭐 굳이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하루 출연료가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의 한 달 월급입니다. TBS는 그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이 물론 뭐 청취율도 좀 좋았습니다만 저런 논란 때문에 나중에 지원도 못 받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받아가는 진행자의 발언 때문에 결국 TBS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어준 씨가 당시 이제 라디오 시청률 1위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요즘은 뭐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김어준 씨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어떤 이런 그 월급을 받아간 것도 사실인데 TBS가 어려워진 건 뭐 김어준 씨의 이런 논란을 비롯해서 이걸 뭐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제 서울시 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해버리고 TBS가 이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지금 그 TBS에서는 어떤 자구책, 경영상의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좀 정치적 고려를 한 거 아닌가. 지금 다 이 지원 조례가 끊겨서 일이 된 걸 아는데 이걸 김어준 씨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요즘에요. 신데렐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마법에 걸린다. 이런 신데렐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님은 신데렐라, 12시 전에면 사라진다. 자, 김웅 의원이 신데렐라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지금 보시는 저 얘기를 하면서 저 뒤에 사진도 지금 김웅 의원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거거든요. 이 비어있는 이재명 대표의 천막 사진과 함께 저런 멘트를 한 겁니다. 또 김웅 의원은 또 대표님은 7빛깔 무지개다, 해가 지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꼬았는데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만 공개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출퇴근 단식이다, 웰빙 단식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그럼 대표실로 초밥이 배달될지도 모를 일이다. 뭐 이런 극렬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밖에서 자게 되면 국회 경호관들이 밤을 새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요. 어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농성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되고 그러면 여도, 야도, 대통령도, 나라도 전부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아프실 텐데. 네, 해주겠습니다. 아직 안 일어날게요. 예, 그러면 예, 뭐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입니다만 지금 본회의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당 대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면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의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단식을 멈춰달라. 명분도 실리도 없고 공감도 얻기 어렵다. 그리고 여론은 매우 냉수적이다. 공개적으로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상민 의원처럼 이제 좀 단식에 대한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다들 좀 걱정을 좀 하시는데 사실 또 마땅한 또 출구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쓰러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데 어제도
국회에서 밤에 이제 그 민주당이 주최한 어떤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우 우리 이재명 대표 말씀이 아주 우렁차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 단식하시는 분이 맞나 할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좀 단식이라면은 본인의 어떤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후의 어떤 저항 수단으로서 자기의 어떤 신체와 생명을 좀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좀 기억에 남는 단식은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시 했던 단식이라든지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단식이 좀 기억에 남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좀 뜬금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단식을 좀 시작했는데 좀 이런 뜬금없는 단식에 국민들은 좀 정치에 더더욱 조금 냉소적으로 더 변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총동원령이 내려졌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단식 상황,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시죠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닌데 이런 단식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같이 좀 공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김영삼 총재의 단식 같은 경우나 아까 예를 들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정무수석을 보낸다든가 또 당대표는 가서 방문해서 또 위로하고 건강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정치는 이제 선멸해야 될 적이 아니라 같이 국정을 이끌어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화를 복원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전국 난간을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좀 모멸차게 또는 야멸차게 여당은 야당 대표의 이 단식을 또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문을 먼저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야당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접근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이미 단식은 시작이 됐고 시작된 이상 지금 상황에서 당장 단식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이러면서 당 내외에서 이런 출구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까지 글쎄요. 뭐 진심이 담긴 건지 아니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뭐 YS나 DJ나 뭐 여러 분들 단식할 때 보면 목적이 좀 간명하고 단순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두루뭉실한 게 사실입니다. 용산에서 알았다 그랬네 받을게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출구가 뭐냐? 그럼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생명이 위독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실려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하여튼 스스로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기를 보인 걸로 봐서는 글쎄요. 뭐 본인이 쓰러져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쓰러져야 끝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대 정치인들의 단식을 봐도요. 끝에는 대개 병원에 실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요 3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3가지 요구사항이 여권으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 문제 마찬가지죠.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국정 쇄신 뭐 이런 것도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반면에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했어요. 이 드루킹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검찰 수사가 아니고 특검으로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서 자 드루킹 특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단식을 결국 풀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 명쾌한 요구사항이 없다. 그런 것들이 없고 지금 뭐 그냥 약간 그 막연해요. 추상적으로. 민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사죄하라,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 도저히 그 들어줄 수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구 전략도 결국은 실려가는 것밖에 없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다음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있었던 논란 전해드립니다. 이 단어가 국회 본회의장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당을 자극하는 발언,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번엔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본회의장이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혹시 어제 저 자리에 계셨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과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장도 그러시고 이제 서른 의원도 이제 너무 좀 이 정쟁이라든지 서로 존중하자 아주 점잖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탄핵 이야기를 딱 하신 거죠. 서른 의원 같이 이제 고참 의원이 이게 탄핵의 어떤 대상도 아니란 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또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할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 왜 했을까? 저는 이유가 아주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천 시기가 다가옵니다. 결국 서른 의원도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경선 과정을 치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그룹이라든지 이런 지지 그룹이 당내에 있던 영향력이 대단히 셉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갈 때 77점 몇 프로 이제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더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물론 편차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 그룹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다 지지 세력이 크면 결국 그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른 의원처럼 비명계 의원들도 이때 좀 그 개딸 그룹에게 조금 이게 눈도장을 좀 받을 그런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른 의원 지역구에도 친명계 원외 인사가 지금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예, 지금 비명계 현역 의원들 지역에는 친명계 그룹 인사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심지어는 뭐 열몇 명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탄핵과 같은 이런 어떤 발언들이 앞으로 아마 정기국회 때 더 있을 것으로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목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가 극단적 그 대결주의 정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상호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혼밥은 하지 않겠다.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대통령 책임을 즉각 인지하고 바로 사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이 그렇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의 국민 통합과 대통령의 기본 자세 그리고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하들 뒤에 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도 결국 VIP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게까지 갔는데 물론 대통령이 연속해서 두 번 이렇게 또 탄핵의 어떤 이런 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안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점을 좀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근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논란을 더욱 키우는 양상입니다. 조총련뿐만 아니라 민단에서도 그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한국인 희생자 추모한 행사 두 군데서 다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단은 가지 않고 조총련만 찾아갔죠.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실은 몰랐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미 간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죠. 민단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네. 일 오라고? 민단이 아니라 주일 대사관,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주일 대사관. 자, 그러니까 앞서는 민단 주도 행사 얘기도 들었지만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서 안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민단 행사는 몰랐어요. 이러면은 얘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건데요. 원래 그 2일에는 기자들한테도 그 입장문을 통해서 전달된 의견은 이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 알았고, 윤미향 의원이 이 간토대학살 100주기 추념식 관련해서 일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민단 행사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초대를 받지 못해서 그 행사를 안 가고 조총련 행사를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민단이 주최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서 왜 외교부나 주일대사관이 나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일본 간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리지를 않은 것이냐, 나라서 알리지 않은 것이냐, 이런 식의 역공세를 펴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하. 자, 윤 의원은 이러면서 조총련은 행사를 주최한 그 단 유일한 단체가 아니다.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앞서 들었습니다만 역시 자신에게 호의적인 매체에서만 이 얘기를 공개를 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네, 일본에서 일어나는 제일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일본인과 제일동포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제일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그리고 도쿄 총련 도쿄도문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행. 자, 그런데 자신한테 호의적인 이 매체와는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나타나자 기자들이 달려가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입장문에 다 밝혔습니다. 비켜주시죠. 네, 짧게 써서 그냥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좀 비켜주셔야죠. 입장문으로 봐주셔요. 그거 짤막하게 기자님들이 멘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인데요. 네네. 지금 됐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석하시는데 혹시 뭐 사무실로 가시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간토학살 희생자들 문제에 방송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고 지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네. 채널 A도 그렇고, 네. 저 윤미향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기자들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특정 언론사는 아주 예민한 반응도 보이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지만 지금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이 팩트를 추구하는 그 몇몇 그 훈련받은 기자들한테 그 기자들의 질문을 봉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말을 바꾼 게 몇 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부분은 기자들이 파고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본인 나름의 언론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현재 이 사안의 위법성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사실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지금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사실 국회의원을 못 하실 분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어떤 행동도 참 의의가 참 없습니다. 사실 조총련이라는 건 사실은 친북 단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북한 지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680명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중에 조총련이 5사람을 할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총련은 과거에 있던 메구미 납치라든지 또 문세강, 그 칼기 폭발의 김현희 등 이런 데 다 관여한 엄청난 우리나라에 유해를 끼치고 있는 이런 단체의
저런 식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윤미향 의원은 정말 사과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이 지금까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까지 보더라도 이제 살아온 게 정신대 문제를 했고요. 또 한일 관계 이런 것들 다뤘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어쨌든 뭐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사전 접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만날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 사항이 아니다 그러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돼 있고, 또 하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념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적 인물로 들어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국민들이 좀 너무 걱정하니까, 사실 윤미향 의원도 이런 부분을 방일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 어제 저희들도 보도해 드렸는데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예상되는 이동 동선에 러시아 일정도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우애를 과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을 중단했었는데 4년여 만에 방러길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방탄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전후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기거래 협상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은 인공위성, 핵 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과 식량을 요구할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던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에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북러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경고성 첩보 공개로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이 만난다면 각각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달에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관련 기술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아하.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 물자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무기 체계가 호환이 되니까 북한의 포탄 같은 거는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 물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 미국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하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보니까요, 러시아가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훈련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은 당연히 논의되고 있고 왜 안 되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은 대체 어디까지 추락한 걸까요?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야, 요즘 아이들 진짜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
A급에서는 죄비 뽑기로 이제 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이 뽑기 한 거에서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선생님께서 뭐 당연히 이거는 친구들이 다 같이 약속한 거니까 너만 바꿔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랬더니 격분을 해서 그때부터 교탁 앞에서 5분 동안 선생님의 얼굴, 신체를 무차별로 폭행한 것입니다. 5분 동안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선생님께서는 의식을 잃으셨고요.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119에서 구조대를 보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야, 아니 지금 교실 안에서 교탁에서 선생님을 5분 동안 폭행을 했대요. 그런 고등학생을 근데 왜 이 사건이 6월 달에 발생한 것인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교사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학생을 형사고소하지 않다 보니까 좀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은 그 학생과 선생님이 합의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찰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을 해명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교육청에는 즉시 보고가 됐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 A군에 대해서는 퇴학이라는 가장 중요한 처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퇴학과 별개로 선생님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네, 충격적인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심리 상담 중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예. 이 선생님은요. 교실에서 학생에게 맞았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맞았습니다. 애들 앞에 설 때 앞으로 이 선생님이 겪을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지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형사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경찰이 되려면 체력 시험을 보죠. 왜 뭐 100m도 달려야 되고 1000m도 달려야 되고 그런 종목. 왜 이런 것까지 할까 싶었는데 야, 이런 게 진짜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현장 상황 보시죠. 자, 한 사람이 앞에 뛰어가는데 뒤에 경찰관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서! 거기 서! 그러니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서는 거예요. 아니 서라니까 저렇게 계속 달려갑니다. 무려 몇 미터를 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죠. 야, 게다가 목숨을 걸고 달리는 이 경찰관 누구를 잡으려 했느냐? 저 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상했던 대로 음주운전자였다고요. 예, 지난 6월 24일에 성남해안 도로에서 저렇게 도로 한복판이거든요, 지금. 예. 도로에 자동차가 서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음주운전일 때가 많아서 예. 도로 가로지 정차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차량이 저렇게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차량이 도주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트럭이 나타나서 도주 차량을 가로막았는데 저렇게 막는군요. 가로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량이 저렇게 가로막은 겁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량은 계속해서 저렇게 비켜가면서 도주를 하려고 하고 경찰관이 다시 차량에 타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저렇게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 좋아요. 이제 일단 도망갔어요. 당연히 저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리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그리고 순찰 중에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급히 들키지 않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딱 그 차량을 뒤쫓은 순찰차, 그리고 아까 보신 빛의 속도로 달려간 경찰관. 예. 게다가 시민의 한 분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저 음주 차량을 또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러. 이렇게 협력 차원에서 이제 결국에는 검거 당연히 했습니다.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9%. 네, 상당히 높죠. 0.179 거의 만취네요, 만취. 네, 그렇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특수국무집행 방해로 지금 검거된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수백 미터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관의 의지,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의 이 환상적인 콜라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이 화엄사 알고 계시죠? 근데 이곳에서 템플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다른 곳은 뭐 다른 곳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요 4시간 만에 매진이 된대요. 요즘 템플스테이 하면서 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한 스님이 나오시는데요. 저 스님인가 봐요. 야, 근데 스님이 범상치 않습니다. 야, 어떤 스님일까요? 이 스님,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웃는 모습과 이런 모습만 보고 사진만 봐도, 야, 나 저 스님 만나고 싶어. 뭐 그런 스님들이 많다고,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SNS에서 꽃스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꽃스님. 뭐 잘생긴 건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또 본인의 활동명을 꽃스님이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왜 꽃스님이 되었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학교 다닐 때 제 외모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감히 스님한테 어떻게 꽃미남이라고 그러냐. 우리 꽃스님이라 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게 된 이름이고 작은 꿈이 있다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지금 밖에서 아무리 큰 사찰이어도 우리 법회 때 과연 신자들이 몇 명이냐 오냐 이거예요. 10명, 20명. 사실 얼마 안 오는데 지금 현재 제가 라이브 법회를 키면 100명, 200명 그냥 일단 쉽게 기본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 저 오늘 처음 들은 용어가 있어요. 법회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라방이 아니라 라법, 라이브 법회가 있답니다. 야, 하재근 평론가님, 저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저분이 해군기지 사령부의 해안사의 주지 스님입니다. 범정 스님인데 저분이 이른바 그 꽃스님이라는 그 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유명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리산 화엄사의 그 사찰 탐방 프로그램에 저분이 지도 법사로 나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저분을 꽃스님을 뵙고 싶다라고 몰려서 4시간 만에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야, 요즘에는 스님도 MZ세대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MZ세대들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입니다. 너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SNS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머리카락 하나 없는데도 그 외모가 정말 범상치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꽃스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 범정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는 꽃다운 수행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꽃인가요, 그러면? 네,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별칭의 뜻처럼 앞으로도 좋은 스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나 영화 좋아해. 아유, 그럼 영화 하면은 나지. 영화 좀 알지. 하시는 분들 아마 요맘때 기다리고 있는 행사가 있죠. 부산 국제영화제. 이제 뭐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많은 영화 분들의 그 관심을 모으는 건 누가 올까잖아요. 국내외 스타들이 총출동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의 배우 양조위가 왔다면 올해는 홍콩 영화의 대표적인 스타 성냥개비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사람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는답니다. 누굽니까? 주윤발입니다. 주윤발. 다음 달 4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그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상의 수상자가 작년엔 양조위였고 올해는 주윤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윤발이 이제 부산을 찾게 되면서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웅본색, 와오장룡 이런 주윤발 출연작이 상영이 되고, 주윤발이 1980년대 우리나라 와서 왜 사랑해요 밀땡땡 그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그 광고, 그리고 2009년에 우리나라 왔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다시 방한하게 됩니다. 야, 저 영화 장면, 아무튼 주윤발이 뭐만 하면 그냥 죄다 성냥개비 물고 다니고 죄다 뭐 저런 카드 한번 따라해보겠다고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몸이 좀 안 좋으신다 이런 건강 이상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 뉴스로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뇌졸중으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긴 했지만 건강 이상설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렇게 지금 건재를 가시하면서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첫 장소로 우리 부산을 선택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워낙에 국내에도 팬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중년의 이후에도 8,100억 원을 우리가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아, 맞아. 최근에 8,100억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돈은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뿐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서 많은 사람의 또 존경을 받고도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 생활도 굉장히 검소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영화 팬들이 인성에도 반하고 과거 작품에도 반하고 또 새로운 작품에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8천억 넘게 기부를 했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